탄핵 소추가 윤석열 대통령 된 이후로 탄핵 전국에서도 이제 국민의힘이 좀 윤석열 대통령을 좀 너무 옹호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 부정선거론도 또 동조하는 것 같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하고요.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 갔던 것들 지도부 인사들이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으로 뭐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지도부로서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도부로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치가 어떻게 보면 되게 쉽고 단순해 보이지만 제가 느낀 정치는 굉장히 복잡하고 대통령하고 떼어서 이렇게 중도층을 확장하는 게 말은 쉽지만 그게 메시지로 담고 행동에 담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따르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탄핵 당시에 탄핵의 강을 넘겠다라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당이 분당되고 분열되고 정권 뺏겼던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도부가 이제 과거의 그런 사건들까지 고민해서 좀 이번에는 그러한 분열을 좀 막아보자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이제 두 가지를 비대위 출범하면서 통합과 쇄신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띄웠단 말이죠. 근데 통합과 쇄신이 사실 어폐가 있죠. 통합을 하면서 쇄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역설적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쨌든 통합적인 측면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때보다는 분열이라든지 당이 쪼개지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 기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쇄신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와서 시기적으로 쇄신을 한다고 한들 기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분리가 되는 것이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다라는 것도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를 내고 행동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가 고민을 그래서 보수층, 뭐 중도층, 진보층 나눠서 타겟팅을 하기보다는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좀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고민들 하고 계시고 이재명 대표께서 뭐 많은 정책들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진정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집권 여당이 메시지를 어떻게 진정성 있게 국민들께 울림 있는 메시지를 낼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고 사실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민생경제 특위가 현장에 가서 영세 사업장에 대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던 것도 그 일환 중에 하나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저희가 저희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있다라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좀 어떻게 하면 집권 여당다운 지도부로서 어떤 정책적인 메시지를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는 메시지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반성하고 좀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참 비대위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건 충분히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정당 그 지도부 입장, 비대위 입장에서는 많은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이제 탄핵을 반대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거나 하는 그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를 뭐 고민하는 것 자체는 불가피한 면이 있죠. 어느 정도. 그런데 저는 그래서 대통령과의 관계가 하나 충분히 고민스러운 게 있는데 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그 여야를 떠나서 가기 위해서 중요한 어떤 정책적 의사결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연금개혁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연금개혁 이슈가 21대 국회 말에서도 어느 정도 접점이 됐다가 심지어는 제가 그때 뭐 보기도 했고 자료도 보내줄 수 있는데 조선일보가 사설로 21대 국회 말에 사설로 4번인가에 걸쳐서 그 거의 그 이 소득 대체율 뭐 1% 2% 차이인데 보험료율 13%는 합의가 됐고 45, 44, 43 정도에서 지금 이견이 있는데 이 정도는 좀 뭔가 털고 가라.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안도 받겠다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다시 그런 적이 있었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는 연금 개혁이 합의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모수 개혁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국민의힘이 근데 이제 구조개혁 얘기를 꺼냈거든요. 모수 개혁도 안 돼서 20년 이상 끌었는데 쉬운 거는 안 하고 더 어려운 거 먼저 하자라고 얘기하는 꼴이거든요. 그거는 저는 이 사람 하기 싫은 거구나 그냥.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공으로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약간 마음가짐이 야당이라고 그럴까요? 계속 발목 잡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연금개혁이 좀 상징적인 거였고 추경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표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돼서 뭔가 비판적일 수 있는데 그러면 역제안을 먼저 한다든가 그걸 리드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이재명 대표 뭐 하자 그러면 하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마음가짐 야당인 것 같다. 그 아까 연금개혁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뭐 핑계를 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야당의 마음가짐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뭐 거기에 대한 반성을 저희가 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이 연금 개혁이 한번 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합의를 이끄는데. 근데 지금 야당이 하자는 대로 하면 사실 몇십 년 늘리는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의 고민은 이걸 한 번 할 때 좀 정말 2030의 미래를 위해서 근본적인 개혁을 하고 싶다라는 진정성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여야 간의 이견 차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1% 라고 하지만 그 1%가 굉장히 많은 금액을 또 수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정책의 차원에서 지금 여야 간의 논의가 있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지율에 대한 문제인데 아까 제가 이제 플랜 A, 플랜 B라고 해서 기각이 만약에 됐을 때는 대통령이 돌아오시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계획을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인용이 됐을 때를 상정을 하면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인용이 됐을 때는 조기 대선이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양당제가 저희 당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착화된 나라에서는 중도층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 중도층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에 저희가 밀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두 번째로는 저희를 지지하는 보수 지지층의 유권자에서도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찬성에 대한 여론이 높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괴리적인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로서 만약에 정말 인용이 됐을 때 이 지지층 안에서도 이렇게 괴리가 되어 있고 탄핵 찬성에 대한 그런 과반이 넘어가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어떻게 이분들을 설득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계획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못해 왔던 것이 있죠.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게 뭐 인용을 상정하고 뭔가를 짜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두 가지 뭐 기각이면 기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책이 있었어야 되고 인용이면 인용에 대한 대책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저도 이제 비대위원이니까 제 스스로에 대한 비판인데 그런 것을 지금이라도 이제 짜야 될 시기라고 저는 많이 늦었다라고 늘 많이 비판하시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혹시 그 국민의힘은 지금 좀 더 보수 지지층을 좀 더 결집하고 뭐 아까 거기에 이제 좀 통합의 좀 목적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보수 지지층을 좀 결집하는 방식으로 갔다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에는 좀 지도부의 전략이 대폭 수정된다 뭐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탄핵이 인용됐을 때는 결과적으로 저희 지지층 분들 중에 헌법재판소의 어떤 절차적 문제에 분노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분들을 어떻게 정권 재창출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통합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분열은 좀 막아낸 상황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친윤과 친한에 대해서 조금 불안하게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관계에는 지금 뭐 아주 큰 괴리나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없다고 할 수가 없죠. 한동훈 솔직하십니다. 대표께서 이제 오늘 책 판매를 하셨고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재개하실 텐데 그러면 앞으로 의원총회 같은 것도 이제 헌법재판의 결과가 이제 다가오면서 굉장히 민감한 상황에서 의원들 간의 이야기들이 개파의 양상이 뛸 수도 있고 갈등이 더 커질 수 있겠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저는 의원들 간에 충분히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말씀하실 때 좀 감정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정을 감정이 개파 간에 감정이 들어가니까 인신공격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들도 다 사람이고 결국에 이 마을 하나의 마을인데 여기에서 의원총회 때 당신 나가라고 하고 서로 만약에 의견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심지어 그 어떤 조롱하고 비하하고 그러니까 친한이 친윤한테 친윤이 친한한테 서로 그런 질문들하고 하면 사실 갈등이 더 커지고 이걸 어떻게 공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윤 친한 뭐 싸우시는 건 좋은데 뭐 팩트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하는 건 좋은데 싸울 때 싸우시더라도 감정은 좀 내려놓고 싸웠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당부를 좀 해주시는 것 같고 동료 의원들께 그리고 이제 그럼 탄핵이 인용된다면 어찌됐든 뭐 조기 대선 전국이 펼쳐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최근에 하셨더라고요. 그 뭐 여러 지금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뭐 이런 분들 이름이 거론되는데 잠룡으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좀 그런 조기 대선에 대한 어떤 움직임, 행보 그런 것들을 좀 적절치 않다, 자제해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어떤 배경에서 그러한 발언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한테
인용에 대한 조금이라도 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언론들이 그렇게 몰아가다 보면은 예. 헌법재판소도 정치재판의 성격이 있고 여론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조금이라도 조성된다면 그건 결과적으로는 인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여당의 대표로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좀 신중한 그런 행보 발언을 하신 거 아닐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생각했고 여당다운 표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럼 의원님께서는 저 후보들이 지금 여러 있는데 예.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생각했을 때 뭐 차기의 어떤 여당의 대권 주자가 갖춰야 할 네. 어떤 조건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을 혹시 말씀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뭐 시대 정신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희 여당 지지층들이 이야기해봤을 때 저희 지지층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여당다운 후보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당다운 후보. 그러니까 제가 여당이 사실 처음이거든요. 여당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뭐 비판 잘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벗어나면 예. 비판할 수 있는데 사실 정치라는 것이 또 여당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수한 관계인 거잖아요. 물론 이제 행정부와 입법부와의 그런 상권 분립 차원에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도 있지만 또 여야 간의 야당과 여당 간의 정치 논리에서 또 행정부를 방어해 줘야 하는 그러한 또 필요성도 있다 보니까 여당이 굉장히 어려웠고 이 두 가지를 잘 해내는 그런 만능 엔터테인먼트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저희 정치를 보면은 두 가지를 다 잘 해낸 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손에 꼽는 그런 말씀하시는 뭐 누구라고 드리진 않겠지만 그런 것을 잘 못하다 보니까 당원들로부터의 어떤 비판, 좀 안타까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정말 조기 대선이 있게 된다면 네. 여당다운 좀 후보를 지지층에서는 원하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추측을 좀 합니다.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는 여당다운 후보라는 건 예. 어떤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가 핵심인 건가요? 어떤 점이 좀 핵심인 건가요? 또 어려운 말씀이신 건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통령하고의 관계도 중요한 것 같고, 저희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리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여당으로서의 국민 전체를 보고 또 국가를 운영하는 관점.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적인 표현인데 그 두 가지를 다 잘 해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 것 같고. 약간만 저 이제 살을 보태면 저는 한국 보수와 진보가 이제 각각 한국 현대사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수가 가지고 있는 경쟁 우위 영역이 있었다 생각을 해요.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미동맹이었고 또 하나가 경제성장이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특히나 이제 상징되기는 분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인 거죠. 근데 최근에 12.3 계엄이 저는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 보수의 어떤 역사적 지위에 되게 상징적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두 가지 모두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사회를 오랫동안 주도했던 1948년부터 지금까지 보수가 한 80% 정도 집권했고 진보가 20% 약간 안 되게 집권했거든요. 대략 그 시기만 본다고 치면. 그런데 이 지난 80년 가까이 방금 말한 두 가지에서는 뭔가 우위를 보였는데 저는 이제 지금은 그 우위가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는 이런 거에 좀 무관심하고 무심하고 별 관심이 없다 그럴까요? 그런데 이제 진보는 오랫동안 이제 어떤 재야 생활을 해가지고 뭔가 이러저런 비판에는 좀 능하지만 약간 책임.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정치에 여러 가지 포커스가 있기는 하겠지만 뭐 내전이라든가 있긴 하지만 주인이 없는 나라가 된 것 같다. 야당도 약간 세계관이 마이너리티고 여당도 본인들을 야당 같은 마음가짐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진짜 위기는 한편으로는 약간 내전 성격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이 나라를 내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주인 없는 나라가 된 것 같다. 저는 그 지점에서 한국 보수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 우위 또는 덕목 그거를 저는 이제 완전히 그 정신줄을 놓고 있는 것 같다. 손줄을. 그래서 저는 대통령과의 관계는 차원을 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누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그냥 다 나그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당이 국가 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더 생각하는가를 그 얘기입니다. 이야기하시는 건데 제가 그냥 단편적으로
그 아까 조금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명을 임명하는 어떻게 보면 정무적인 판단을 네. 하신 거잖아요. 저는 사실 그때 국가 공동체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런 결정을 하고 나서 양당의 당내에서 다 비판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양당의 비판받는 걸 기획한 거죠. 의도해서.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아하. 그런데 결국엔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찌되었든 공동체를 생각한 네. 거란 판단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 당도 거기에 대한 생각해볼 지점이 있지 않나 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최근에 좀 이슈가 좀 하나 나왔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좀 접겨놓은 여당 인사분들한테 조기 대선 되면 뭐 땡땡땡을 국민 추대 후보로 해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했다는 어떤 보도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진위 여부까지는 뭐 확인이 안 되지만 그래서 좀 우려가 있습니다. 좀 인용 시에도 어찌됐든 전직 대통령으로서 땡땡땡이 누군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글쎄요, 뭐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그러니까 저희 당에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영향을 끼쳐왔던 예. 이미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분이셨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찌 되었던 검사 출신이고 공직자 출신이어서 뒤늦게 저희 당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두 분이 다음 어떤 대선 주자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닌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민해 봤을 때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그 김용태 의원님이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인용되든 기각되든 뭐랄까 이 비상겸과 뭐 이런 혼란에 대한 또 책임이 어쨌든 여당한테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김 의원님 생각했을 때 앞으로 여당이 좀 이것만은 변화하고 좀 쇄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약간 저희 당이 그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아까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대한민국 집권과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함께 온 정당이에요. 공과 사가 다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과 과가. 근데 그 공과를 저는 객관적으로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네네. 있어요. 공은 공대로 취해야 되고 과는 과대로 저희가 당연히 반성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 그 역사로부터 그런 교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당이 그 군부 독재하고도 뭐 뗄래야 뗄 수 없었던 정당이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청산하고 3당 합당을 통해서 민주화 유산을 갖고 있는 정당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DNA를 지금 저희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잘 이해하고 앞으로 정치하는 데 있어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